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의 도로 위엔 운전석이 비어있는 유령 택시가 씩 달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시면요. 누구든 택시 요금만 내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거 SF 영화 얘기 아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봇 택시들이 미국과 중국의 대도시들을 질주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멀찍이 떨어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어떻게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고 있는가? 두 나라의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살펴볼 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혼돈의 자율주행차 전쟁에 명확한 길을 제시해줄 오늘의 내비게이터. 믿고 듣는 자동차 전문 기자 권순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압도적 권순우. 압권. 권씨 집안 중에 권혁수 다음으로 유명한 권순우가 되고 싶은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저도 한 5,000번째 정도 번호표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5,002번째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터쇼보다 더 생생한 분이죠. 차만 보면 0.1초 만에 속을 꿰뚫는 남자 윤석노 대표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라인 윤석노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윤석노 대표님은 구독자가 70만이 넘는 자동차 유튜버시고요. 자동차 리뷰로 항상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차도 미국산, 중국산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경험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중국산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임팩트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욕먹은 기억들. 네. 욕먹은 기억? 네. 어떤 부분에서 욕을? 이게 실제로 중국 가서 자율주행차를 타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와 이걸 하네라는 리액션을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신종 기자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자주 중국 가가지고 이제 중국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한 3팀 정도 있는데. 그런 이제, 모임이 또 있습니까? 네,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을사삼적이 돼가지고. 네, 이제는 그냥 이제 뭐 해명도 딱히 하지 않고. 네. 그래 알았다. 네. 알겠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가서 자주 타봐야지. 가서 지금 자주 타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네, 뭐 자주 가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트라님 그 시승한 영상들을 보면서 네. 이거는 자동차 전문 기자의 시승기가 아니에요. 네. 와가지고 리액션만 하고 있어. 우와, 이야, 우와. 근데 그걸 보면서 자동차 기자들이 그 시승기를 보면서 네. 다 한숨을 쉬었어요. 야, 모트라인에서 이 정도 시승기가 나왔다는 거는 진짜 넘사벽으로 가버렸나 보다. 네. 그리고서 야, 뭐라고 좀 견제를 할까? 진중 기자다 이걸 하자. 빼들 수 있는 칼은 그거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리액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맨 처음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러 갔을 때 그 자율주행차를 경험하러 갔던 게 아니었어요. 네. 네, 그냥 이제 중국 브랜드의 이제 시승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네. 시승 행사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저녁에 구경이나 하자 해서 도심에 나갔는데 자동차 전시장들이 막 너무 의리의리하게 막 태어나서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 차 한번 태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따당 버튼을 2번 누르더니 팔짱을 끼고 뒤로 딱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시승을 30분 동안을 차가 혼자 운전을 하면서 했어요. 도심에서. 자율주행차 시승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전시차 한번 타볼게요. 했던 시승기였다고요? 네네. 그냥 지나가다가 굉장히 외관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네. 자동차가 있길래 저거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거를 경험했던 거라서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진짜 그 리액션들만 나오는 그런 영상이 된 거죠.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같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당시에는 댓글에도 이제 리액션들이 좀 좋았는데 어떤 충격입니다. 윤석노 대표가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고? 아무런 멘트 없이 리액션만 한다고 이런 거에 놀라셨을까요? 아니면은 같이 그 기술과
아마 같이 그 기술에 놀라셨을 거예요. 아, 그 기술에 놀라셨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 이전에는 그 중국의 최신 자율주행 차량을 타본 영상이 제대로 한국에 퍼졌던 영상이 없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올리고 나서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충격이 좀 더 크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동차 기자를 오래 하긴 했지만 네. 전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표님 그 시승기를 보면서 우와 이야 이거 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그분이 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거. 나머지 사람들은 네. 주차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차 박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여기서 다 이렇게 차 주차되는 거 보고 있는 아무래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원래 운전하시던 분은 그냥 누구서 그냥 가요. 아, 그 오너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차가 이제 스스로 주차를 하는데 네.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 이 사람들은 차가 이렇게 자율 주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얘가 움직이는 거를 보지 않아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군요. 근데 윤석열 대표님은 자기 차도 아닌데 그렇죠. 혹시 박을까 봐 차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야, 이게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도심을 차량 혼자 운전하는 그 자율주행, 도심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무인 발레 파킹이라고 하는 차 혼자 주차를 해주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 분들한테는 일상생활에 깊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국인들이 자율주행차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예. 뭐 중국인들은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로봇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밈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고 또 두 나라의 그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인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웨이모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만 하더라도 처음 네. 돌아다닐 때는 이제 사람들이 뭐 신기하기도 하고 반발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네. 제가 들었을 때 그 빨간색 꽃갈 있잖아요. 네. 꽃갈을 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앞에 뭐가 있으니까 움직이진 못하는데 걔가 자율주행은 하지만 팔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운전기사 없잖아요. 아, 치울 수가 없군요. 치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뭐 회사 사람들이 보고서 맨날 그거 가서 치워야 되고 막 그러다가 더 놀라웠던 거는 더 이상 그 빨간 꽃갈을 안 올리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걔는 그냥 도시 풍경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신기하니까 아까 뭐 브이로그 얘기하시는데 브이로그는 처음 보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택시 탈 때 브이로그 찍습니까? 안 찍죠. 특별한. 이거보다 더 네. 나가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웨이모 타는 사람들이 그거 찍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와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익숙해졌군요. 네,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이거 한번 가나 안 가나 보려고 그것도 해보고 괜히 앞에 달려들어도 보고 뭐 네. 손도 흔들어 보고 그리고 웨이모 이게 왔는데 그거 안 타잖아요. 그냥 슉 가버려요. 그래서 안 타면 어떻게 되지?라는 거 실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처음에 그런 거 해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택시 왔으면 택시 타는 거지 뭐 택시 앞에다 꽃가를 왜 세우며 여기서 손을 왜 흔들며 네.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는 게 야 이게 자율주행 시대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게 막상 현실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익숙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율주행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있죠. 이 자율주행의 정의를 좀 정확히 어떻게 내려야 하느냐. 네. 네, 자동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미 자율주행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들을 내지만 법규적으로 네. 실제로 중국이 이런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한테는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구간도 있지만 네.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그냥 일반 양산차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소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차량들은 자율주행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운전석에 사람은 앉아 있어야 하지만 차 혼자 운전을 해요.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량들은 나라에서 자율주행 해도 돼. 일반 양산차들 전부 다 자율주행 이제 해도 됩니다. 라고 풀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얘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런 차들을 자율주행 차라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어렵네요. 네,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내린 것 자체가 지금
예, 쉽지 않네요.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가서 타고 왔던 차량 있잖아요. 네. 그 차량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예. 차가 자율주행을 혼자 합니다. 네. 꽤나 잘합니다. 네. 혼자 주차도 하고. 그런 차량은 자율주행 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너무 심플하게 아닌 게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차라는 거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그냥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네. 차가 있으면 거기에 승객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율주행차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낼 건데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네.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가는데 얘를 자율주행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은 이 차를 자율주행차로 인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 사고 났어요. 그럼 나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나 피해자죠. 그쵸. 근데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박았어. 내가 운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나라가 자율주행차냐 아니냐를 정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그 기계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다 아니다를 정하는다는 거는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제반 제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레벨 2.9999999예요. 중국이 그러고 있죠. 3은 절대 못 가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분명히 필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2라고 하는 이유는 네. 법적으로 레벨 2가 이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기네 차들의 이 장치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네. 레벨 2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레벨 이야기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예.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답하셔야 됩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에 태워준다고 할 때 미국 차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차에 타시겠습니까? 자, 좀 유치하지만 예. 이렇게 한번. 아니 이거 유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올 진지합니다. 거예요. 자, 네네네. 동시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국. 미국! 이렇게. 미국이라고요? 가겠습니다. 예. 자, 전 진지합니다. 권 기자님은 미국을 골라주셨고요. 네. 자, 우리 윤 대표님은 중국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친중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중국입니다. 자, 왜 미국과 중국을 골라주셨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만드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정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이것은 안전해라고 얘기를 해야 걔는 안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만드는 사람이 주장을 하더라도 아 이건 안전한 거야라고 제도를 만들고 안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부수적인 제도와 이 사회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중국보다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윤 대표님 그 제 시승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 이게 레벨 2야? 이게 레벨 2야?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사실 레벨 2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네네. 이후에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레벨 2를 타면은 차량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부분들에 대한 긴장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내가 손을 대지 않고도 운전을 그냥 할 수 있는데 레벨 2야. 그러면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데 얘네는 레벨 3의 기술들을 적용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제도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진짜 사람의 사고에 대한 민감도가 미국이 더 높을까, 한국이 더 높을까, 중국이 더 높을까? 사고 한 번 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누가 더 담보를 해줄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중국 제도가 훨씬 더 적극적이라 자율주행을 더 육성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타야 된다, 안전하게. 네. 그러면 저는 좀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서 뒤봐주는 형이 있어야 그죠. 내가 안전하게 타지 않겠나.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쫄보니까. 어깨가 좀 크고 그렇죠. 기왕이면 그 형이 팔뚝도 좀 두껍고 네. 그런 형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창기였으면 네. 100% 동의. 네, 저 그랬으면 중국 차 못 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따라왔다. 네, 근데 아니 사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 중국은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럴 수 있게 왜냐면 미국에서도 네.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는 납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죠. 중국에서 사고 난 얘기는 보도가 많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상태로 오래 왔기 때문에 이들이 더 뒤에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는 훨씬 더 방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 가지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깔아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벌써 그 넓은 중국 땅의 모든 그 교통 신호 체계 있죠. 네. 그 교통 신호 체계는 자동차들한테 신호를 이미 쏴주고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건데 그게 그- 지금 이미 중국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인자율차를 타면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게 저 앞에 신호등이 분명히 파란불입니다. 네. 속도를 내고 가고 있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요. 뭐야 속도를 왜 줄이기 시작하지 하면은 거기 가까이 갔을 때쯤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신호등이 알려줬구나. 네, 신호등이 이미 알려주는 거죠. 그 모든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못 지나갈 걸 알고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네. 중국은 이미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도로의 몇 차로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될 정도로 그 정밀 위치 파악하는 기능도 네.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국가에서 미리 깔아놓은 인프라 때문에 중국에서 무인자율 차량을 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이미 신호 체계까지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들은 자동차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이 무인 자율 차량만 이 자율주행 차량만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스타트업들의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스타트업의 개수도 사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와중에 또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 치열한 서로 연구 속에서 좀 더 나은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경험한 사실 바탕이고요. 어쨌든 뭐 네, 기술이 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네. 어떤 약간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양쪽이 기술의 발전과 법적인 제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약간의 다른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차를 만약에 태워주신다고 하면 예. 무인입니다. 로봇 택시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시겠습니까? 네, 저는 탑니다. 타십니까? 예. 우리 윤 대표님은 탑승하십니까?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게 왜 타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단한 그 AI 기술이 뭐 굉장히 자율주행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보다 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빨리 다니지도 못하고. 근데 잠깐만 안 타보셨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A2G에서 네. 운영하는 그 무인 셔틀이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인 셔틀이면 이게 뭐 간다면 100km까지 갈 수는 있지만 시속 40km밖에 못 가요. 너무 느리군요. 그리고 한 근데- 차로로만 갑니다. 못 가요. 한 차로로만 가요. 네. 그리고 가는 것도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근데 네. 버스 정류장에 예를 들어서 뭐 택시라든지 오토바이가 서 있으면 네. 갈 때까지 택시 아저씨는 옆에서 내려주죠. 네. 걔는 안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버스라 함은 버스 정류장 옆에서 내려줘야 돼가 규정이에요. 네. 근데 버스 아저씨가 규정을 안 지키는 것뿐이야. 네. 근데 얘는 지켜.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시속 150km로 다니는 막 그런 차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저는 지금 타라 그러면 탑니다. 너무 안전해서. 뭐 그 정도면 탈 수 있지 않나. 아니 그거는 뭐 사실 지하철과 다를 바 없는 솔루션이어서요. 네. 그러면 150km로 달리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네, 저의 애국심을 자꾸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차는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예 가정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요. 150km로 달리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 미국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을 규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뻔하다 못 나왔는데 뭐 벤츠라든지 혼다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이거는 한정된 고속도로 같은 구간에서는 진짜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고 딴짓을 해도 되는 차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런 차가 나왔는데 그 차가 갈 수 있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속 60km로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시속 60km로 자율주행을 하면은 뒤차가 빵빵거리는 문제를 넘어서 그거는 규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네. 최저속도 밑에잖아요. 그쵸. 그럼 그 차는 언제 쓰냐면은 그 명절에 차 밀리면 고속도로 차 밀릴 때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타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거기서 훨씬 비싸요. 네.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런 차를 어떻게 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0km로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 역시
차가 150km 갈 수 있는데 거기 자율주행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차는 그럼 미국에도 없군요. 레벨 2 애들은 150 해요? 레벨 2 상태로는 150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한마 정리를 해야 될 게 아까 레벨 2, 뭐 레벨 3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실 레벨이 레벨 2입니다. 네. 이제 레벨 2는 차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치고요. 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 뭐죠 이건? 이게 투. 예, 2에서 3 넘어갈 때 아. 넥스트 레벨로 제가 하려고 연습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게 이제 레벨 2인데 네. 레벨 2는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도 주행 보조 장치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인 전제 하에 네. 그 전제 하에 차가 앞차와의 거리도 맞춰주고 네. 때로는 요즘에는 테슬라 같은 차량은 차선 변경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정된 도로에서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속도도 맞춰주고 차선 중앙도 유지를 해주죠. 요게 레벨 2예요. 레벨 2의 전제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되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무인 자율주행 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운전 레벨 예. 예.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레벨 올라가 3입니다, 이제. 네,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되고. 네, 운전자가 이제 앞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그 화제가 됐던 영상 막 운전하면서 뭐 차도 마시고 네. 뭐 노트북을 하는 운전자가 뭐 그런 아마도 그거는 그 단계가? 불법이었을 겁니다. 레벨 2인데 법적으로는 레벨 2를 벗어나지 않게 해놨는데 네. 차량의 성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아서 네, 이제는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사실은 레벨 3, 레벨 4의 성능인데 네. 이거를 법규를 안 풀어주니까 레벨 2에 2 묶여 있었던 거네요. 레벨 2.9999라고 마케팅을 하고 예. 레벨 2 플러스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서 아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일반 도로에서 양산차를 레벨 2 이상으로 풀어준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군요.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을 떼면 이제- 어떤 나라도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단지 자동차를 잘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차가 운전했잖아요. 네. 차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럼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걸 다 물어낼 거냐? 법규와 윤리 문제가 얽혀 있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신호를 잘못 줘갖고 제가 신호를 안 지켜갖고 사고가 맞습니다. 나면 신호등 책임이냐 차 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마저도 그리고 미국마저도 아직까지 레벨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레벨 2.999만 존재하는 거네요. 아직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레벨 3는 어찌됐든 운전자가 없거나 혹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떼고 되는. 운전자는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는 있어야 되고 운전자가 있고 손을 떼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는 아닙니다. 딱 한정된 구간 안에서. 한정된 구간이군요. 예를 들어서 구간이 고속도로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자율주행을 해도 되는 어떤 지역이 정해지면 레벨 3 같은 경우는 그 레벨 3 안에서 조건을 갖추면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딴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이게 레벨 3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시속 60km라든지 네. 아니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 돼.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게 레벨 3. 그런 조건들이 풀리는 게 레벨 4. 그리고 아예 뭐 다 필요 없다. 레벨 5.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까지 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레벨 5까지 가는 건데 네. 아까 얘기했던 이 자율주행만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뭐 미국의 웨이모나 아니면 중국의 뭐 포니 AI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일부 구역 이제 지오펜스 설정되어 있는 이 지역 안에서만 현재 레벨 5를 시범적으로 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시범 단계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앞서 미국 차냐 중국 차냐 이렇게 선택해 주시라고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두 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각국이 가진 장점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강점과 장점이 또 다를 텐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기자님. 네. 미국 자율주행차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구분을 할 때 네. 회사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이모는 처음부터 자기네는 레벨 2, 3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레벨 2를 고도화를 시켜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분명히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졸립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무조건 짠다.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잠이 든다. 그러니까 레벨 2인데 너무 좋은 레벨 2야.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말 의미적으로 그냥 잡고만 있는 거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 일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원들한테 페널티를 주면서 돌려봤는데도 레벨 2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본 거예요. 네. 레벨 2가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은 이거는 이 운전자가 신경을 딱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레벨 2가 고도화가 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갖고 웨이모는 아예 그 단계를 없애버리고 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 없는 차를 만들겠다. 예. 예, 그래가지고 웨이모는 레벨 4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한때 그 시가총액이 거의 기업 가치가 2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야 이것이 미래다. 그래가지고 뭐 아르곤 AI라든지 뭐 GM의 크루즈라든지 너도 나도 그 AI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레벨 4를 지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완전 자율주행을 한 번에 갈래니까. 네. 그래가지고 웨이모는 워낙 등치가 크니까 살아남았지 뭐 에리고 AI 이런 데 다 파산했거든요. 네. 크루즈도 파산하고. 그럼 야, 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제가 사람 태우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음식 배달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기사로서 좀 웨이모가 활동을 했는데 네. 기업 가치가 200조짜리 회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음식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가겠다. 라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식 배달이지만 이제는 사람 태웁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일부에서 하다가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가는 게 웨이모의 어떤 방식이라 그러면 네. 테슬라는 딱 봐도 자율주행 될 것 같은데 이름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야. 네. FSD. 자율주행이래. 네. 근데 자기는 레벨 2래. 야, 너 다 된다며. 왜 레벨 2야? 이거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셔야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자율주행 편하긴 한데 편하다 그랬지 잘하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겨보면 테슬라는 항상 밑에가 나와요. 웨이모는 항상 1등이 나오고 네. 아예 테슬라는 논의 점수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주행을 하는 기능적인 측면들을 강화한 게 아니라 네. 테슬라는 사람이 운전하듯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그 방식대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얘네는 처음에는 뭔가 수준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점점 학습 데이터가 따라 올라갈수록 인간처럼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얘네는 딱 정해진 전략을 짜서 자율주행을 했기 때문에 네. 정해진 전략 하에서는 운전을 잘 해요. 근데 낯선 환경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 그래가지고 웨이모 같은 데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테슬라 룰베이스? 같은 회사들은 이거는 집에 내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간다 그래갖고 엔드투엔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나중에 이 룰베이스에 있는 것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가게 되는 게 있고 이 엔드투엔드 방식도 점점 고도화가 되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은 두 군데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패턴이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기술의 발전이 양분화가 돼 있지만 예.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는 거군요. 한 군데서. 예, 근데 뭐 욕은 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일론 머스크는 저 룰베이스 애들 저 라이다 뭐 비싼 거 써가지고 저 돈도 안 되는 거 백날 해봐라 나중에 다 버려야 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소비자한테 다 책임지는 저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놈 이러면서 둘이 싸우고 있죠. 일단 지금은 점유율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비방을 하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날 것이다. 예. 양쪽이 다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양쪽 그죠?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여기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가 오히려 좀 더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네. 정확하게 똑같이 이 상황이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웨이모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많이 씁니다.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도 보지만 더듬이도 달아놨어요. 네. 더듬이도 종류별로 많이 달아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눈으로만 봅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야, 사람이 뭘로 보고 운전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데 컴퓨터는 왜 눈으로 보고 운전을 못해? 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들 저 이상한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테슬라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실제로 지금 눈으로만 보고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을 구축하고 있는 샤오펑 같은 브랜드들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리오토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사를 하지만 라이다, 웨이모처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센서들을 차량에 탑재를 하고 네. 자율주행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을 것이냐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타본 걸로는 이제 중국에 가면 네. 하나의 환경에서 센서를 여러 개 단 차,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차를 다 타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종류별로 다 타봤을 때 확실히 더듬이까지 달린 놈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더라. 아, 더듬이가 아직까지는. 있어야 되는군요. 네, 아직까지는. 네, 네. 이런 차이가 하나 있고. 더듬이 하나에 3천만 원인데 요즘 많이 싸졌더라고요. 많이 싸졌어요? 요즘 좀 사셨어요. 확실히 예. 중국이 싸게 만드는 거 하나는 그 원래 테슬라가 그 라이다 같은 거를 넣으려고 검토를 했다가 다 이제 보류를 하고 취소를 시킨 게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맞아요. 이거 양산 못 한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이런 차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모두 다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게 목표인데 이게 비싸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거를 해내고 있다. 라는 게 좀 한 가지 좀 다른 포인트고 웨이모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 네. 그리고 또 중국 내에 있는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만 하는 스타트업들 요 사이에 또 크게 다른 점 하나, 그러니까 레벨 5를 공식적으로 서비스하는 차량들과 아닌 차량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백업 시스템이 있느냐예요. 혹시라도 죽었어. 네. 차가 무슨 일이 있어도 통신이 끊길 수 있잖아요. 뭐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네. 혹은 뭐 눈이 가려질 수 있고 네.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니까. 네. 네. 그럼 과연 이때 어떻게 백업할 거냐? 리던던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크게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백업이요 네. 되게 무시무시한 사고, 아까 사고를 얘기하시는 사고 정도가 아니라 네.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말 거냐의 시차를 예를 들어 리던던시, 그러니까 지연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0.5초나 1초 정도 신호가 안 와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사고가 아니, 그게 사고예요, 그냥. 맞습니다. 사고로 이어지겠죠. 아니, 그 자체가 사고예요. 아, 그 자체가.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웨이모 같은 차량들과 대표적으로는 웨이모와 테슬라 네. 이 둘 사이에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 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저런 스타트업들이 레벨 5를 하는 데는 단순히 이렇게 자율주행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혹시라도 이제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그 사고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로 만든 거구나. 네, 그게 레벨 5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몇 강자가 끌고 가는 추세고 중국은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좀 다양해 보입니다. 그 미국에 비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강점입니까? 아니면 단점입니까? 강점이라고 봐야죠. 강점입니까? 어떤 시장이든 근데 플레이어가 많은 건 무조건 강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기자님? 무조건 강점이죠. 네, 네. 그럼 일단은 다양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강해 보이긴 저는 합니다. 이게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듬이 가격도 좀 싸고요. 그것도 많이 만들면 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누구는 더듬이를 쓰고 누구는 더듬이 안 쓰고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도 네. 다양한 종들이 있다가 떨어지는 애들이 이게 쇠퇴를 하면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놈이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물론 미국에도 뭐 되게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망한 건 맞아요. 근데 중국 정도 수준까지 못 가고 망한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포니 AI,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엄청 많네요. 심지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무슨 통신 회사, 핸드폰 회사까지 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네. 구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망하면 얘 기술이 사장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망하면 여기서 하던 인력들이 따라오겠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했던 기술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네. 살아남은 애들은 다시 그 기술들을 모아서 좀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이 다른 더듬이 써보고 네. 눈만 쓰다가 또 더듬이 붙여보고 뗐다가 맞습니다. 뭐 이게 더듬이가 그게 옮겨갔다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미국에서도 디트로이트가 한참 잘 나가던 시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400개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것저것 다 정리해서 빅3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셋이 남았을 때는 그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을 보면서 제일 부럽고 무서운 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차가 잘하는 것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명운을 걸어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한두 놈 죽으면 땡큐야.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경쟁이 좀 더 줄어들고 그 기술이 이전되고 사람도 이게 사람 막 경쟁 치열할 때 몸값 엄청 비싸거든요, 엔지니어들. 네. 근데 한두 군데 망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내려가요. 그럼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어. 그럼 좀 더 연구를 훨씬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야, 저 수많은 회사들의 경쟁 끝에 살아남은 차 회사는 굉장히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과정을 다 겪은 거네요. 그럼 어찌 보면.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 못 갔구나. 네. 아, 가기 전에 다 망했어요. 이미 정리가 됐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미국과 또 가장 크게 달랐던 부분은 미국은 전통적인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 그 소위 말하는 빅3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 차량을 좀 열심히 하는 테슬라, 웨이모 이런 회사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기반이 없습니다. 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야 우리도 이제 자동차라는 걸 좀 잘 만들어 볼까? 자율주행 차라는 걸 한번 해볼까? 전기차를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처음 딱 하고 나니까 그냥 중국에 그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고 수입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100% 미국 자본이 다 들어와가지고 설립된 법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들어가면은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단독으로 법인 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100% 야 너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벌 거면 중국 사람이랑 같이 하라는 거죠. 네, 이게 중국의 기본인데 자동차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그 상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를 100% 미국 자본으로 들어가서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유일하게. 특혜죠. 네, 정말 대단한 특혜고 뭐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땅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이 국가 차원에서도 밀어붙였던 거예요. 야 제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차 만들어줘. 그 차 만드는 과정을 보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학습하게 될 테니까. 아, 그만큼 테슬라가 대단도 하지만 네. 그 테슬라의 기술을 가까이 근처에서 소위 뭐 빨았다라고 저희 빠른 표현해도 거죠. 되겠습니다. 네, 빨았습니까? 맞습니다. 빤게 근데 맞습니다. 샤오펑은 테슬라랑 거의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뭐 생긴 것만뿐만이 아니라 기술도 빨았습니까? 싹 다. 네, 기술도 빨아서 지금 디자인까지. 샤오펑은 지금 눈으로만 보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대륙의 테슬라라고 맞습니다. 해외 나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 해외 나오면은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아직 있는 거죠. 경쟁력이 좀 진짜요? 약하다. 네. 아, 자, 그럼 두 분은 자율주행 차의 패권 앞으로 어느 나라가 잡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미국이고 중국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아, 미국이 계속 주도할 것이다. 저는 중국차 못 나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 못 나오게 할 거? 지금도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중국, 유럽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미국에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거의 못 들어와요. 네. 그리고 뭐 들어올라 그래도 이것저것 막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자율주행은 항상 기술이라든지 상품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사회문화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때 왜 중국은 그 5대5를 고집을 했었냐? 회사를 설립하려면 왜 5대5를 가져야 했냐면은 중국 회사들이 같이 합작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기술의 이전들이 많이 일어났고 테슬라는 얘를 합작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합작하면 안 들어온다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싶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얘가 뭐 카메라로 여기저기 쳐다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야 쳐다보고 다니는 애들은 공무원들은 타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놓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국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 기업에다가 몰빵을 해줬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차를 다른 나라 국가 입장에서 받아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 이쪽은 뭐 동남아시아 이쪽은 좀 저가 차량 그 구매력이 좀 약하니까 이런 게 좀 나갈지 모르지만 첨단 자동차는 기술 안보, 경제 안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중국에 맞는 그런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중국 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밖으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기술과 더불어 AI 기술만 하더라도 이게 뭐 엔비디아 GPU 뭐 이쪽에서는 다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H100 못 써갖고 H20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저는 자율주행차의 미래에도 분명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기술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기술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중국도 너무너무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런 애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중국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패권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쓴다고 패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셋이서 싸움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랬을 때 권혁수 씨가 제일 잘한다고 여기가 패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끼리만 먹히는 거잖아요. 진짜 밖에 나가서 좀 패권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네. 이게 교류와 협력과 경제 안보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글로벌에서 통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표님 뭐 생각이 좀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저는 다른데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잡을 거 같냐? 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니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FSD를 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됐죠. 네. 개방이 된 이후에 가서 타봤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그 기술은? 이제 S- 테슬라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자율주행 기술. 네. 네, 이걸 이제 FSD라는 이름으로 아, 명칭이군요. 네, 기능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네, 뭐 각 브랜드들마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원래 중국 내에서 중국 차량들이 그렇게 레벨 2.9999 해서 막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혼자 잘 운전하고 다니는 도중에도 테슬라 차량들은 그 기능을 못 썼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하게 주행 보조 장치로서의 역할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막아놨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테슬라에도 개방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타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대단한 테슬라답게 중국 차량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냐?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아무리 그 대단한 테슬라라도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학습이 된 테슬라라도 네. 중국이 여기 들어왔을 때 또 중국 지도를 열어줘야 되고 맞아요. 이 많은 또 중국의 인프라를 테슬라가 사용을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무리 테슬라가 들어와서 우리 이제 FSD 개방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허용을 안 하면 딱 여기까지구나 예. 라는 그 유리천정과 같은 게 딱 생긴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정확히 이거에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테슬라가 FSD를 개방하고 나서 테슬라 판매량이 지금 중국 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초에 개방했거든요. 네. 오히려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중국 사람들도 저는 느낀 거라고 봅니다. 제가 타서 그냥 가서 타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차량들은 이미 이제 건물 앞에서 내리면 버튼 누르면 자기가 혼자 주차장을 내려가서 주차를 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테슬라는 안 되거든요, 아직. 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중국 차들만큼 똑똑하게 스무스하게 하진 못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권 기자님 오히려 기술은 이미 잡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네, 저는 기술은 이미 잡혔다라고 봅니다. 기술은 이미 미국이 잡혔다. 더듬이고 뭐고 다 뺏겼고. 아, 근데 거기서 예. 잡혔다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AI하고 네. 이게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피지컬 AI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잘하려고 그러면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FSD를 처음 개방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개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중국차가 제일 잘한다라는 부분들이 그럼 똑같은 그 낯선 지역에 갔을 때 중국차가 테슬라보다 더 잘할 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든 효과가 여러 대 더 줄더라라는 게 저는 제가 중국 소비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FSD라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는 그냥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놓으면 언젠가 FSD가 풀리면 나는 FSD를 쓸 수 있는 차를 산 거야 라고 기대를 해서 살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네. 그러면 기대가 없어진 거지. 그런 부분들도 중국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분명히 들어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 이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로에 있는 신호 통신을 다 차가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깔려 있는 인프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지도. 예. 우리나라 구글 지도 못 쓰잖아요. 구글 내비게이션 작동 안 하잖아요. 네, 네. 그거랑 다 동일한 맥락이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특수성에 맞도록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저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당연히 한국 안에서는 한국 자율주행차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중국 안에서는 중국 자율주행차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미국 안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외에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브랜드들 네, 이 나라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이 문제인데 뭐 유럽은 또 유럽에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거를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남의 나라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자율주행차의 발전 상황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이 레이스에서 현저히 뒤처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좀 칼을 갈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또 욕심을 내서 파이팅해서 한국 자율주행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올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갑자기 말씀들이 많이 없어지신 느낌이. 그러니까 한숨을 쉬고 시작할까요? 울고 시작을 할까요? 이게 한숨 정도로 하시죠. 한숨 정도로 할까요? 예, 일단 두 분 다 큰 한숨 비슷한 호흡을 좀 보이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약간은 긴 시계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때 그 구글이 이제 웨이모를 시작했을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붐이 일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뛰어들었었고, 현대차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개발하는 팀이 있었고, 미국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팀, 앱티브라는 팀을 인수를 해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든 게 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가면서 레벨 3 정도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실제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 그거를 사실 G90이랑 뭐 EV9 같이 고급 차에다가 늘려 그러다가 넣지 않고 폐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정도의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했었던 부분들이 일종의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너무 우리나라로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뛰어들었던 글로벌 OEM들 뭐 벤츠, BMW, 폭스바겐은 돈 진짜 많이 쓰고 말아먹었고, 네.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 피아트, 뭐 모든 회사들이 그런 걸 했다가 잘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뭐 미국, 중국의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 뭐 이런 회사들 이름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뉴비들이 같이 뛰어들면서 여기에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한숨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현대차가 실패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을 같이 뛰어줄 플레이어가 많이 부족하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경쟁자가 없었군요. 네. 물론 레벨 3를 접었다고 해서 뭐 모셔널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내부적으로도 뭐 XP2라고 2026년에 자율주행차 하나를 또 보여주겠다라는 발표 계획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본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가 걱정이 되는 거고, 윤 대표님도 저랑 똑같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26년에 뚜껑 열었는데 네. 막상 열었는데 별로 뭐 어떡하지? 이거를 진짜 거의 모든 자동차 기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짠 하고 열었는데 아이고 다시 바로 이렇게 닫아야 아이고 뜸을 들들였네. 27년에 다시 열어야 되겠다. 뭐 김만 이런 좀만 더 세자. 김만 이런 느낌.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닫힌 뚜껑을 열었을 때 뜸을 더 들여야 된다면 뜸만 들이면 되니까 괜찮지. 근데 열어보니까 요리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윤 대표님, 일단- 우리나라가 그럼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현대기아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는 지금 현재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네. 있고, 한국에는 또 42.이라는 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열심히 자율주행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42.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네. 판교에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남양연구소, 고전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연구진들이 다 모여 있는 남양연구소에서도 이 자율주행 인력들을 전부 다 통폐합. 그래서 여기서 엄청 열심히 하고, 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정말 별게 다 있습니다. 더듬이 달린 놈, 눈으로만 보는 놈, 뭐 눈이 10개인 놈, 3개인 놈, 정말 그 수십 대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모여서 진짜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네.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그래도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말로 친중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은
거의 이거 나라의 사활을 걸고 밀어붙였다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냥 딱 가서 봐도 그렇게 보일 정도예요. 왜냐면 중국이 거기는 도시를 그냥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예 자동차에 맞게끔 도시를 세팅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 지역 펜스 설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 굉장히 여러 군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남구 여기 뭐 상암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돈 정말 많이 쏟아부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네. 그런데 턱없이 아직도 무슨 규제 이런 규제가 너무 많아요. 자율주행차 한번 도심에 돌리려고 하면 너무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기사도 엄청 많이 나고 맞습니다. 관심도 엄청 많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 와중에 그러지 않아도 뭐 이 되는데. 부품을 써라 저 부품은 쓰지 마라 뭐 이런 규제들도 너무나 많고 네. 해서 현대기아차와는 또 별개로 미국의 웨이모나 뭐 중국의 포니 AI 뭐 이런 회사들처럼 레벨 5를 연구할 수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많이 육성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이 비슷한 말씀 해주신 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게라도 하려면 이제 스타트업들이라도 뭔가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스타트업들이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뉴빌리티라든지 뭐 오토노머스 A2G라든지 스타트업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또 고민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밀어주거든요. 네. 대놓고 밀어주고 대놓고 밀어줬을 때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도전하는 챌린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밀어주겠다고 해서 현대차를 정부가 대놓고 밀어준다. 네. 물론 외국에서도 그게 뭐 WTO 위반이네 뭐 그런 얘기 할 거지만 국내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벌 기업을 특혜를 줘갖고 밀어주겠다라는 부분들을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환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을 열어주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자원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자율주행 때에게 던져놔요. 줄 거야. 그래갖고 뭐 규제도 풀어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할 거야. 그럼 현대차가 많이 먹겠죠. 왜냐하면 제일 파이가 크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혼자 다 먹냐고요. 그럼 나머지 스타트업들도 거기서 기술 개발하고 막 그러다가 네. 그 스타트업이 설사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은 오히려 남은 쪽으로 흡수가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에서도 뭔가 하다가 직원들이 보는데 나는 이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난 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생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 3년, 4년 동안 그 레벨 3 그 소식 이후에 한 2, 3년, 3, 4년 동안 정말 자율주행 얘기가 우리나라에선 논의조차 사라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기사도 못 부분들이 받고.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며 여기서 현대차도 그런 부분에서 막 갑자기 누가 막 홍보해갖고 치고 나가서 막 나 멋있는 스타트업인데 내가 현대차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현대차 꽁꽁 싸매고 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하면서 사실 나 이만큼은 해놓고 있어요. 라는 것도 대중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야 니네 뭐하냐 쟤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의 마중물은 윤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 뭐 지원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탄생되려면 또 뭔가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챌린저들도 많아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생각이 달라해서 과연 자율주행차의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에 기대감을 갖고 투자했다가 주가 흐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실망하시고 멍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하시거든요. 차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에 왜 내 주식은 자율주행처럼 신나게 질주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께 한마디 좀. 저 휴지 좀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또 다른 데 갔다가 큰 멍이 들어가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식 투자할 때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안 팔면 되잖아요. 잘 파십니까? 그럼 저도 아직은 그쵸. 손해 본 게 아니네요. 우리는 아무도 손해 보지 않아요. 계좌가 팔할 뿐.
숫자가 좀 달라서 그렇지. 5% 먹으면 파는 거고 네. 50% 물리면 안 팔아요 우리는. 아, 그럼 손해가 아닌 걸로. 그리고 나 한참 예. 지나보잖아요. 그럼 빨간 애들 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란 애들만 남으면은 한 2년 정도 계좌를 안 열어보게 되죠. 아, 그러면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신 그리고 승리가 아닌가. 우리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 줄 살속제사 이거 분명히 애들 때는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 위안 삼으면서 한 2년 정도 기다리게 되죠. 근데 어차피 20년 본 거야. 네, 그리고 요새처럼 코스피 3,200, 300 간다 그러면은 내 건 좀 회복됐네. 그 슬쩍 열어보고 파란 거 보고 다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침에 저를 혹시 CCTV를 보고 계셨습니까? 아이고. 야, 이 3%의 팀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 네. 저는 어차피 경제 쪽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 자동차 부문에서 보는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의 뷰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서 한 10년 전쯤에 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뭔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 네. 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네. 라는 게 일단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험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모험을 건다면 저는 그래도 현대차에 걸겠다. 왜냐면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율주행 관련 그 어떤 그 기업 가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맞아요. 네, 정말 오로지 그냥 그 기계적인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데 네. 현대차가 정말 몇 년 뒤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뚜껑을 딱 열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대단해. 와. 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생각을 포텐셜이 하거든요. 엄청 터지겠군요. 왜냐하면 테슬라보다도 차량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아유 훨씬 많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판매 대수의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되고 이 많은 차들이 나가서 동시에 학습을 시작을 하고 발전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매출액, 판매 대수 자체가 네.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리 자율주행 테슬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다 쓰고 나중에 화성 가서도 다 쓴다 하더라도 이 주가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대표님 테슬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한테 아직도 이렇게 좀 혼이 나거든요. 너는 믿음이 없다. 아니 미- 왜 지구의 사람들 자동차 타는 것만 계산을 해요? 화성에 있는 사람도 타고 그러네요. 화성에 가서 돌아다니는 로봇 누가 만들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만드는 겁니다. 화성편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아니 자동차가 바퀴 달렸으면 자동차고 네. 다리 달렸으면 로봇 아닙니까? 맞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자동차 판매 대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자율주행 관련한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주셨는지 알아서 제가 아까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 농담 비슷하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누가 잘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테슬라하고 웨이모를 얘기했잖아요. 네. 웨이모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는 알파벳의 자회사예요. 근데 내가 자율주행이 잘 되는 회사를 밀고 싶어,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테슬라나 알파벳의 주식을 사신 분이라면은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게 그 자율주행에서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물어보실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주가가 한 20만 원 정도, 지금 한 21만 원, 2만 원 이쯤 하거든요. 네. 2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배당을 5%를 줘요. 네. 배당 5%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주가 올랐을 때 팔면은 그거는 그냥 플러스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밑으로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뭐 내려가 봐야 얼마나 더 내려가겠어. 만약에 주가가 15만 원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배당은 똑같이 줘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없고 그 회사가 자율주행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른바 자율주행의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데 글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자율주행 테마가 불면 같이 올라갔다가 테마가 불면 다시 꺼져요. 네. 그거는 이름이 자율주행이냐, 뭐야 그 초전도체냐, 네. 아니면 우주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 테마로 가냐 떨어지냐 하는 건데 이런 건 또 그런 것만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딱 봐가지고 지금은 이거야. 약간 쫙 돌아요. 막 텔레그램 이런 데다 오늘의 뭐가 테마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딱 사갖고 딱 팔고 나오고 딱 팔고 딱 사고 나오고 네.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내가 봤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율주행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은 자율주행이 먼 미래에 올 거니까 우리의 물려줘야지라고 해서 사서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빠졌을 때 10% 이상 빠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 근데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자율주행 투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투자 전략을 정해드리면 글로벌하게 자율주행을 크게 잘할 것 같은 회사들은 사서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아직 발현은 안 돼 있지만 포텐셜을 가치를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회사는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의 가치가 언제 발현될지를 기다릴 수 있다. 근데 그때그때 움직이는 주식을 할 때는 그때그때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하면 조금 많이 꺼내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많이 달랐으면은 $100고요. 네. 많이 안 달랐다. 오늘 너무 비슷했다. 거의 일치했다. $1입니다. 네. 근데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요, 가짜 아닙니까? 진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 소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면은 이미 뭐 다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면은 모든 사람이 달랐다 그럴 것 같아 갖고. 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권 기자님은 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르죠? 풀 100이 나왔고요. 예. 자, 우리 윤 저는 대표님은 전반적으로 비슷했다고 생각했는데 $1는 좀 아쉬워서. $1는 네. 아쉬워서 $2. 예. 와,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와. 합의 평균은 $51. 정말 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윤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일종의 좀 반성한 측면이 좀 있어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을 보다 보니까 네. 뭔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진짜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 자율주행을 타보시고 네. 경험해보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패턴들을 보시면서 주셨던 얘기들은 네. 야 이게 진짜 세상의 기술의 변화라는 거구나. 그냥 저처럼 기술 전문가들하고 얘기한 거 아니면 리포트 본 거 뭐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그 자율주행의 변화를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는 얘기가 비슷하게 들릴지언정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모트라인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제가 많이 의미로- 배웠는데요 오늘. 예, 네. 많이 배웠다는 의미로 $100를 들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글로 보는 세상과 진짜 세상은 이렇게 달랐구나. 두 분의 생각의 낙차 또한 굉장히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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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